국방부는 따라 전군 특별 경계령을 1994년 7월 9일 12시 39분부로 전군에 하달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며 김일성의 군환은 일단 아들 김정일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우, 저 지금도 기억나네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대속의 공격으로 끈적하지 않던 위대한 영민의 그 강철의 심장이 정말로 고동을 멈춰선 아닙니까? 온 국민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생업에 전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27년) 동안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김일성 사망에 얽힌 서울 전체의 이 긴장감이라는 거는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모든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북한을 향해 있었습니다. 맞아요. 1994년 7월 9일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접해들은 김영삼 대통령도 깜짝 놀라고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오후 12시 39분에 대한민국 전군에는 비상 경계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오후 1시 경찰에도 비상령이 떨어지고요. 30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엔 모든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이 떨어질 만큼 숨가쁘게 돌아갔던 긴급 상황이고, 지금에야 우리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북한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이 곧 북한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죽음이 황망할 만큼 급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적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크게 보면 제2의 한국전쟁, 더 크게 보면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긴박감이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했었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라는 게 제 계절학기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집에 왔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CNN에. Korean Peninsula Crisis, 한반도 위기하고 딱 이 특집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그 당시는 그 KBS나 MBC 같은 그 우리나라 방송은 위성 방송 수신해가지고 녹화 방송을 틀어주기 때문에 하루가 늦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한국에 전화를 했죠. 지금 그 CNN 속보로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첫 마디가 우리 부모님이 귀국하지 말라고. 전쟁 난다고. 북한만 군사적으로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중국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북한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대량의 피난민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중국 동북 군구에 있는 군부대들한테 빨리 북중국 경으로 가서 막아라.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그 당시에 처음에 사망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땠어요? 난 그게 궁금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어디가 무너져? 영원한 수령이고 전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신 같은 존재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떨어졌어. 태양에 떨어졌어.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도 안 뜨는 줄 알았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공포했을 때 애도 기간이라 딱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도 기간에는 밝은 옷도 일체 못 입고 항상 새까만 옷. 그랬어. 저희 지역에서는 또 제일 큰 문제가 장마당에 못 나가게 했단 말이야. 장마당. 근데 매일매일 떼거리 하는 사람들 장마당에 나가야 국수 한 킬로, 망가루 한 킬로도 싸서 먹는데 그걸 딱 제한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가만 장마당 나가면 아예 역적을 하게 찍어놨단 말이야. 부산에는 진짜 동상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 동상이 있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매일과 같이 줄지어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이게 아니라 무릎 꿇고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진짜로. 우리 북한의 그 민족가 운명이라는 다부작이 실용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차홍기 역을 하는 박기주. 이른바 자기의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되고 또한 유지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김일성의 사망설을 듣고 심장 막 선자리에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네, 심장. 그 사람 실지. 예, 이런 서식이 방송 들으면서. 없지 않아 많았어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도 김일성 사망 소식 딱 라디오에서 듣고 비누거품 같은 거 후루룩 하더니 퍽 쓰러지는 걸 우리가 직접 봤고 또 김일성 그 수령님이 없는 인생은 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한 그다음에 사람들. 양재물을 먹는 사람 봤어요. 맞아요. 양재물을 먹었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괜히 식도가 다 녹아갖고 구멍을 뚫려버리니까. 진짜 이거 의심하는데 좋은 게. 저희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이거 애도 기간에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묻지 말라 해설이. 수련님도 아주 이렇게 장례, 그러니까 영구가 안 나간데 감히 누가 먼저 장례하니까. 아, 땅에 묻지 말라고? 처복에 있잖아. 그게 7월달에 처복이 딱 지났단 말이에요. 냄새. 야, 시체를 결국 밖에다 그 뒤에 있잖아 놓고서 쏘겠습니다. 세상에. 내 진짜 이 장례 소리가 그 생각나. 내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네. 같은 시기에 장례에 있는 사람이 궁금했는데 지금 처음 얘기를 네, 듣고. 못 나갑니다. 이야. 수련님 영구 나 못 간데 누가 감히 아버지가 안 돼 자식이 먼저 특히나 더 힘들었던 건 저는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꽃다발을 들고 가는데 꼭 생화였어. 맞아. 근데 생화가 어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 두만강가에 가보면 벼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벼랑 사이에 핀 꽃을 꺾겠다고 11살이었거든요. 그때 그 올라가서 벼랑을? 꽃을 꺾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어쩐지 아세요? 그 두만강 보면은 중국 쪽엔 꽃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헤엄쳐 가가지고 중국 쪽에서 꽃 꺾어가지고 와요. 경비대들이 보고 막 야 서서 하는데 꽃 꺾으러 갑니다 이러면 그냥 말 안 하고 꽃 한 손에 꺾고 그리고 헤엄쳐 오는 거야. 우리 반 애들이 그랬어요 언니. 그 한 달 정도 애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꽃이랑 꽃은 다 꺾고 나니까 그 꽃방에서 조합꽃도 파는데 이거는 충성심 부족한 거라. 너 충성심이 꽃다발 주잖냐. 그러니까 무조건 생가야 되니까 심지어는 그 밭에 가가지고 콩꽃을 꺾어가지고 꽃을. 콩꽃까지 가져다가 이게 이렇게 국가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광경을 보니까 이거 되게 소름 끼치네요. 영구차는 수령님께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군기 송대와 육해 공군 의장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수령님을 존중이 않지 않은 영구차가 언제나 인민이 있었고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우리 수령님 계시였습니다. 유학생들끼리 논쟁에 붙었어. 저게 진짜냐 강요된 거냐.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사실. 저거는 진짜야. 진짜지. 저건 연출이 아니에요. 진짜 오는 거라고. 네, 저거는 진짜 연결식 200% 진심이에요. 그때 간첩도 울었어. 맞아. 간첩도 동화가 됐어. 외교 대표들은 김일성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세계는 전설적 위인을 잃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는 전 인을 위해 슬픔입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 다큐멘터리는 좀 이 얘기를 하겠는데 그 시체 유리관에 시체를 놔뒀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도 그렇게 유리관 아직도 있어요. 원래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레닌. 그렇죠. 원래 레닌 장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인민들이 그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존을 했고 그 뒤를 따른 게 마오쩌둥이 따라.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죽자마자 이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고 그 시체가 안치된 게 원래 금수산 네,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것에 안치가 됐고 나중에 김정일도 죽어서 이제 그 옆에 똑같이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바꿨죠. 저는 실제 두 번이나 가서 봤었는데 들어갈 때 원칙이 있어요. 뛰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큰일 나거든요. 천천히 걸어서 들어가서 그 유리관 앞을 이렇게 삥 돌아서 보는 게 있는데 분위기가 진짜 이게 장엄해요. 안에 들어가면은 노래 나와? 노래도 있고 냄새는 없어요. 근데 유리가 없어요. 또 창문이 없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다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고 시체 크기가 요만해요. 쫄아들어서. 요만해요. 아니, 제가 그 미이라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알아봤었는데 이걸 엠버링 처리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엄청 비싸요. 진짜 비싸요. 유지비가 비싸요. 엄청 비싸고 약품만 하는 게 아닌가? 매년 그거를 유지 보수를 해야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몇 억대를 써야 되는데 매년마다. 근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이제 뭐 유언이 동지들하고 자기 묻어달라. 빨치산 활동할 때. 그거였는데 이제 김정일이 그거 그냥 무시하고 저렇게 미이라로 아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김정일 자기가 스스로 미이라 될 때는 나는 꼭 나 미이라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된 거라서. 아니 이렇게 지금 그 매년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갔을 때 사실을 알고 갔었거든요. 금수산 기념궁전 짓는데 비용이 8억 달러나 들었고 이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돈을 쓴다는 걸 알고 갔었기 때문에 그거 보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만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알고 있는 거네요? 된다고? 그럼 1조 원이에요. 8억 달러는 그 금수산 기념궁전을 재건축하는 데 든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원래 의사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미이라로 넣으면서 김정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위대한 수령님은 서거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충성심의 일환으로 일부 인민들이 그 제사를 지냈어요. 김일성의 서거 그 절대로 제사를 하지 말라. 왜? 제사 지내지 말라. 살아계신다. 진짜 그래서 제사 금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원래 고인이 아니다. 중세 때 성경에 따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건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자의 시신은 썩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마 유럽에 어떤 교회 가면은 그 미라가 있을 거예요, 성인들. 근데 심지어 썩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코드가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된 거죠, 이게. 아무튼 간에 참 기가 막힌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27년이 지난 아직도 의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 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펼쳐졌을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가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딱 2주일 앞두고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일 텐데요.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 있는 오늘의 시크릿 코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120. 자, 과연 20 부산 콜센터인데? 120. 혹시 몸무게? 그 정도 됐겠다, 그 정도. 난 1월 20일이라고 봅니다. 1월 20날. 1월 20날. 뭔 일이세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혹시 이날에 만나지 않겠나 하는. 반년 후에 95년 1월 20일. 혈압은 아니에요. 120은 저혈압이거든요. 저혈압이요? 정상이에요. 120에 80. 제가 고혈압이라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자, 그래요. 과연 120은 뭘지 궁금합니다. 자, 시크릿 코드 120.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재밌다. 이런 거 재밌지. 재밌어. 진짜 웃으네요? 되게 정정하다니까. 진짜 정정한데? 정정한데 진짜. 아파 보이진 않아요. 전력, 철도, 이걸 얻은 거니 인민경제 소량관이라고. 금성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 되겠어. 금속을 지금 얻은 거니 우리가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전기하고 금속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우리 못 살 거 보이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줘. 그거 안 해줘.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더 잘 살자. 아니 그러면 이게 120시간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5일 전이라는 건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가 묘향산 특각 김일성 별장이죠. 예. 거기에서 죽기 전까지 저렇게 업무에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김일성이 왜 이 시점에 평양이 아니라 묘향산 별장에 있었느냐? 그건 바로 2주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묘향산 별장이었습니다. 이 김일성이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2주 전에 와가지고 상황을 갖다 체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인지 직접 와가지고 이거저거 다 점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특각의 그 뭐 침실, 침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랑 다 알아보고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는 유천수 물이 어느 만큼 충분히 차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정도였다고 하죠. 대접해야 된다고? 네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거죠, 이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94년도 이때까지 남북 분위기가 정상회담을 운운할 정도로 훈훈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 전혀 아니었다는 전혀 오히려 최악이었어요.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 난다 소리 하다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미국 대사가 전쟁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교민들 철수시키고 대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던 때고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탈퇴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아예 국제사회에 선언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고 그 유명한 이 발언이 94년 그때 나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더해줄 수도 있고 덜해줄 수도 있겠다. 한가한 얘기하고 있을 새가 없을 거야.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협박하네. 막말을 하네 그래 협상 자리에서.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회담이 끝난 뒤 양측 대표는 간단한 인사말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세게 했네. 저런 말을 대표라는 사람이 해도 되는 거야, 저게? 안 되지, 당연히. 말이 되는 거야, 저게. 남쪽 장군님이 그쪽도 무서워하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저런 발언은 오히려 저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어요. 남선 걔네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저때 진짜 그 상황이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92년도에 당선됐을 때 딱 한마디 때문에 당선됐어요.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불경기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지. 그렇죠.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다음부터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바로 자기 전임자였던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걸프전으로 사담 후세인을 굴복시켰죠. 근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 문제 때문에 당선은 됐지만 외교 국방에 대한 그 분야에선 전혀 업적이 없죠. 마침 저기서 북한에서는 지금 NPT 탈퇴해버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냐 많이 할 그런 상황이니까 나도 아버지 부시가 사담 후세인을 굴복시킨 것처럼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항공모함 2대를 동해안으로
보내가지고 또 외과적 수술적 폭격이라고 하는데 영변만 딱 폭격을 하려고 했어요. 도려내듯이. 도려내듯이. 아하. 그럼 솔직히 말해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김영삼 정권이 클린턴 바지꼴 가리기를 잡고 절대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저 협박이 맞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쪽이 보복으로 그렇죠. 서울 하면 진짜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날 거니까 사재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라면이 5,400만 개. 5,400만 개요? 4월 동안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현금. 아하. 현금을 그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고 그때부터 저 카드 사용이 상당히 보급된 모든 거를 안 갚을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카드 보급률이 늘어난다면 이 사건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긴장하고 진짜 위기라는 거죠.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이 위기를 한 번에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지금 김일성 왼쪽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비핵화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1994년에 클린턴이랑 그리고 김일성 사이의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전쟁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지미 카터가 직접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한번 평양으로 가보겠다. 이 평화적인 걸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얻은 뒤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김일성이 딱 지목을 했대요. 카터 오라고. 어떤 설이 있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1978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거의 30년 동안 이제 분쟁을 이제 펼쳤는데 그렇죠. 이거를 해소시켜줬어요.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협상의 대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과 굉장히 그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다 싫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이 공식 선언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했어요. 김일성이. 내가 40년 넘게 북한을 통치하면서 10명 가까운 미국 대통령을 다 만나봤는데 그나마 말이 잘 통할 대통령은 지미 카터일 것이다. 라고 지미 카터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네. 6.25 전쟁에도 카터가 참여를 했어요. 6.25 전쟁 때 그때 그 잠수함 또 해군으로 참전을 했다고 하죠. 해병 출신이에요. 해병 출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일관된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지미 카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미국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다. 두 번째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명언이다, 명언. 그러니까 현직 때 워낙 좀 일을 못해서 인기가 없었어요. 경제가 근데, 폭망했잖아요. 예, 그때. 근데 이제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 활동한 게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국에는 김일성이 이왕이면 지미 카터랑 하겠소라고 해서 했더라도 어찌됐든 지미 카터가 먼저 제의를 해서 그러면 성사가 된 거겠네요.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사실 그때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구상하고 제의한 쪽은 바로 대한민국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김일성과 지미 카터가 대화를 하던 중에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랑 한번 만나보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지미 카터가 얘기를 하자 김일성 주석이 오케이 받아서 이제 성사됐다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의 정상이 같이 모여서 뭔가 담판을 한다는 그 생각은 어쩌면 이 담판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그 중재로 성사된 거죠. 통일될 거라고 막 그랬었잖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사망 불과 보름 전. 진짜 며칠 전에 이게. 에너지틱한데 너무. 그러니까 엄청 건장해요. expressed gratitude that earlier President Kim Young-sam had offered to meet personally with him either in North or South Korea. He would like to pursue this idea and wanted me to relay to President Kim Young-sam his hope that without further delay, this direct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could be arranged. There were other private messages that I have already relayed to President
Kim Il-sung. 이제 장수하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요것만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김일성 지금 기는 좋아요. 딱 그 느낌 들지 않아요?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빅딜을 진행시킨 상황에서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야, 이거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래서 갑자기 이러다가 평화 그리고 뭐 통일 무드로 이렇게 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았고 안 원하는 사람도 많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층은 항상 남북 긴장 관계가 유지돼야지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거든요. 게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정통적인 보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3당 합당으로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불신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통일에 대한 거는 아직은 꿈을 꾸기는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거죠. 기대감은 엄청나요. 기대감은 그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보도를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녹화 오기 전에. 근데 그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남북 국면 전환의 분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조간신문들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한번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한자는. 자,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북한에서도 이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저희는 남한으로 갈 수 있다. 네, 수령님이 남한으로 갈 수, 남조선 인민들을 뭐 구출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통일이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집에서 생각했었어요. 저희들은 그때 그 국경경비대 군대들은 우리 올해 통일병사 된다. 국경경비대 막 그런 한올 올리며 이랬을 때 맞아. 통일병사. 그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중대방송에서 온 동네 다 모이라 할 때 저희들은 이 남북 정상회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일이 된다고처럼 온 동네 그 쬐꼬만 TV에 모두 모여서 배제 내 거지 막 어깨동 막 썼어요. 됐습니다. 갑자기 김일성이 소거했다서 그 충격 받았던 게 기쁨이 슬픈 데다가 갑자기. 저 아마 북한에서 사셨던 분들이랑 다 이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김영삼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김일성이 남조선으로 가서 연설을 한다. 그래서 그 연설 그 내용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다는 게 김일성이 남한에 가서 하기로 했던 연설문인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리춘이 턴이 아니라 제가 김일성 턴으로 한 거예요. 재주가 많아. 김일성. 해줘요. 김일성. 서울 시민 여러분, 백두산에 김일성이 왔습니다. 북조선은 주먹이 강하고 대신 남조선은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 둘을 합치면 우리 민족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낮은 선보, 청진 황금의 삼각주를 왜 남들에게 주겠는가? 거저 남조선에 개방하겠습니다. 낮은 선봉하고 사실 그 청진, 이 북한의 이쪽이 다 지금 그 해외한테 개방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자본에게 개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 이거 최소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 진심이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이 50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원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조카 통일이죠. 남조선 깔고 앉겠다. 조카 통일. 네, 근데 그 조카 통일은 쉽게 말하면 북한식 사회주의로 남한의 자본주의를 함락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김일성이 그 번심이 사실 깔려 있었다 여기에. 그 내용상으로는 뭐 어떤 거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말을 좀 덧붙이자면은 북한은 그런 적화 통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일론을 내세워요.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고, 뭐 남한의 어떤 혁명 대중을 좀 이렇게 사상적으로 뭐 계몽시켜서 뭐 들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근데 이게 다 안 먹히니까 연방제로 가자. 네, 그러니까 한 국가 두 체제로 가자.
북한, 남한,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다 가지고 가되 이 연방 정부로 유엔에 가입을 하자라는 식의 그런 통일론을 내세워요. 그리고 이거를 1987년에 처음 들고 나오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이걸 슬쩍 흘립니다. 그게 고려연방제 시작이죠. 그렇죠. 고려연방제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고 80년대 초반부터 시작인데 본격화된 게 사실 이때고요. 이걸 이제 미국한테도 한번 슬쩍 물어보는데 미국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한테 이런 방식을 제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남북은 물론 세계의 시선이 남북 평화에 집중된 이 순간 6.25 전쟁 발발 44년 만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남북한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이 순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일단 뭐 권력을 뺏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치, 내놓기 싫은 사람. 내놓기 싫은 사람.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김정일. 빙고. 그 하기와라 료라는 일본 기자가 쓴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1989년도에 다 시작됐대요. 아시다시피 뭐 89년도는 그 차우체스쿠라고 해서 루마니아의 동국권의 김일성이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는데 군중들에 의해서 뭐 실질적으로 처형을 당해요. 그걸 딱 이 두 부자가 보고 어떤 걸 결심을 했냐면 군사력밖에 믿을 게 없다. 일단은 차우체스쿠가 저렇게 처형당한 것은 자기가 믿을 만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1990년도에 독자적인 기구로서 국방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93년도에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이 이제 정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무조건 군사력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란 사람이 나는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야 되고 지금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정일이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다 노망난 노인네들이다. 맞아요. 그런 말 했어요. 아빠인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어느 날은 그 김일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제 일꾼이 그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수령님 이제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경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진실한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정일이가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그 일꾼을 말리는데 김일성이가 잠시만 그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김정일을 타이를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1990년대 초반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주의권이 몰락했다. 그렇죠. 맞아요. 사회주의 경제 블록이 몰락한 거고 그 여파는 당연히 이제 북한한테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 상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존립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일화가 보여준 것은 김정일은 그냥 계속 가자. 이러면서 사실 그 다음에 고난의 행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일성은 북한이 잘 나갔을 때 북한의 외교를 이끌었던 주축이었어요. 김일성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외교로 여태까지 어려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김정일은 권력을 이양받아서 죽을 때까지 외교로서 뭘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은둔해. 그냥 은둔해서 무기 개발하고 핵 개발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벼랑 끝 작전으로 국방력으로만 갔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미 부자지간이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이 정면 충돌했었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게 부자 간의 통일에 대한 이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의 틈을 더 벌리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올 때 이 철도 관련 보수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이 대화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살 떨리는 대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철도상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정일한테 죽일 가능성,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철도상이 먹지 못해서 이를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의 신조가 뭡니까? 이 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는 게 본인이 세운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인데 밥을 못 먹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모든 간부들은 다 잘 산다. 인민경제가 괜찮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그리고 아들 김정일에 대해서 실망감과 분노, 복잡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띠띠띠띠. 주민들에게 그저 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쌀도 못 준다는 게야. 그런 식으로 일하겠으면 최고 사령관이고 조직비서고 싹 그만둬라. 그때 조직비서였지.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던 김정일이지만 아버지의 그런 서리빨 같은 전화가 호통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아무리 김정일이지만 저는 벌벌 떨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1980년 6차 당대회 때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지목을 받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직책까지 물려받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93년 4월에 국방위원장 칭호까지 주려고 북한의 소위 헌법까지 개정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보답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김일성이 대단히 실망을 했다는 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렇게 통일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탐탁치가 않았어요. 김정일이 이렇게 삐딱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형제들. 김정일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기 삼촌이죠. 김영주와의 권력 투쟁이었는데 김영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정통 레닌 스탈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약간 김일성 형의 그 주체 사상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김정일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아버님, 지금 김영주 삼촌이 주체 사상을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강도에 있는 산속으로 쫓아보낸 다음에 한 15년 동안 안 불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아들인 김평일도 이제 똑같이 아웃이 되는데 웬걸 요맘때 90년도 요 2, 3년 요때 다시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김정일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지미 카터랑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옆에 김일성을 보조하던 사람이 김평일입니다. 진짜요? 원래 그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네. 근데 갑자기 김일성 옆에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게 뭐지? 갑자기 아버지를 보좌한다고? 근데 인물도 좋고 아버지를 딱 담았습니다. 태가 좋아, 태가. 그래 영어도 되게 잘합니다. 외교관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후계자를 택한다고 할 때 김정일하고 김평일을 저울에 올려놔요. 김평일은 왜 김평일이냐면 당시에 북한의 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김성애라는 김평일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평일이냐 아니면 지금 그때 당시 거의 전제가 없던 종일이냐. 그러다가 저희 김일성의 측근 빨치산 측근들이 그래도 장자입니다. 그래도 김정일입니다 해서 된 거예요. 그 후에 김정일은 권력을 뭐 다 잡죠.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저 지금 생각나는데 북한군 전체 군인들에게 손목시계 선물을 줬어요. 자기가 최고 사령관으로 됐다고. 그리고 장교들 몽땅 다 119 승진시켰어요. 군대만큼은 꽉 냈거지. 저직 부장을 했지. 그러니까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김평일이가 내 눈에 나타난다? 아버지가 부른다? 불안하지. 완전 옳지 않죠. 자, 질문, 퀴즈. 그대에게만 드리는 퀴즈. 씨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뭔가 네 시험의 장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한테 말을 걸 때는 갑자기 자! 뭔가 있어. 퀴즈입니다. 김일성 동생 이름은? 김일성의 동생 이름은? 좀 전에 나왔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이성. 이성 맞죠? 나다. 김성 말도 맞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게 김일성의 동생은 누구? 김영주입니다. 한 명은 죽었죠. 김영주 어떤 인물이에요? 김영주 할 때는 김일성의 번명을 알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김일성의 번명은 김성주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주자 돌림. 성주 마디, 철주 둘째, 셋째, 용주 이렇게 해서 철주는 죽었대요. 발치산 때. 잠깐 김영주 아직 살아있지 않나? 예, 김영주는 살아있어요. 101살. 지금도 살아요. 살아있어. 오래 산다. 김일성의 동생이니까 뭐 못할 게 없죠. 사실은 조직부에 들어가 조직부 지도원, 과장, 부장, 조직부장이 돼버리죠. 그리고 부주석이 되고 명실공히 그때 당시는 김일성 다음에 동생 김영주. 그러다가 이 사람이 72년도에 사라지는데 여러 가지 소리 있어요. 황장엽 선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이를 적국 내세운 후견인이나 같은데 쫓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김정일 후견인들이 여럿 있는데 김영주가 재구실 못해서 밀렸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보냈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부터 쏙 지나서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몇 대? 야, 상황을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국정을 지금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친정 체제로 올라가면서 한편으로는 동생을 부르고 또 다른 아들이 평일이를 딱 데리고 나오고 자기가 직접 카터를 만나서 그다음에 김영삼도 만나고. 야, 이상하다. 거기에 결정타가 등장을 해요. 한 전직 CIA 비밀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지미 카터와 그 김일성이 만났을 때 지미 카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만약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잘 성공되면 내가 다시 실질적인 권력 전면에 등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더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거를 김정일이가 도청을 한 거예요. 도청을 한 거예요. 도청을 하지. 당연히. 들었던 김정일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정상회담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신경전. 2주 후에 남북 정상회담은 무사히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북 평화의 메시지 대신에 결국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남북 역사상 최초로 일어날 정상회담을 단 18일 앞둔 밤, 고요했던 묘향산 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북한의 중심,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기 때문. 갑자기 심장? 연락을 받고 평양에서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묘향산을 향해 급히 출발하는데요. 그러나 하필 그날은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캄캄한 밤에 비바람까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헬기는 묘향산 정상에 부딪히고 맙니다. 심지어 추락했어? 북한의 운명을 쥔 김일성의 생사가 달린 급박한 상황. 평양에선 급히 두 번째 헬기를 띄우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김일성을 평양으로 이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 7월 8일 새벽 2시 헬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독재자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김일성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송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고 이 사람이 아프다고 뉴스하는 자체도 우리도 놀랐고 이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도 국가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늘의 신인데 어떻게 아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저희 건강설에 대해서는 이자 그 우리 순실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은 이게 발치산 때 그 저 고생을 해서 이게 목 뒤에 혹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들었죠. 예, 혹이 있다는 걸 알았고 기록영화람 나올 때 보면 얼굴에 이게 주근깨하고 잠이 있습니다. 잠이. 잠이 뭐예요? 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버섯이죠, 검버섯. 네, 검버섯. 그러니까 그 잠이 있으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정말 야 수령님 이젠 정말 많이 늙으셨구나,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하는 식으로 마음이. 예. 저 같은 건 진짜 막말해서 악질 빨갱이잖아요. 저는 우리 집이 애국 열사 가족이고 하니까 항상 수련이 그 산속에서 진짜 짐승처럼 살면서도 제기밥 드시는 우리 장모님께서 좀 근심을 덜하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 한창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죽었다 할 때는 병이 나서 죽었다는 건 정말 그 보도할 때는 상상이고 이제 동호삼촌 말한 거죠. 그 목이 혹이 났다고 그 길림 감옥에 잡혔을 때 간 수술인데 맞은 자리를 했단 말입니다. 수련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 죽을 고비로 수천 수백 번을 겪으면서 안 죽었는데 감히 죽었단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겨난 말이 김일성 죽은 다음에 생겨난 말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 생겨났다. 그래 공화국반부 전 지역마다 영생탑이 씌워지고 영생이라는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그대로 소라한 책. 그거 보고 정말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저녁에 그 모여놓고 읽어주면 온 동네 사람 통보겠습니다. 그 책 읽으면. 종교요, 종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이지. 맞아요. 그거보다 더했습니다. 신이고 불멸이고. 불멸이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정서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일성은 태양이었어요. 맞아. 그가 등장한 수령으로 등장한 때부터 죽기 전까지 누구도 김일성이 죽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한 태양이었어요. 근데 죽었다? 그때 무슨 소리가 슬쩍 나왔냐면 김일성이가 정말 우리 사람들 칭양 배고 못 주고 죽는다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김정일한테 욕을 해서 심장 터졌다. 그렇게 너무 화가 근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 작가도 전멸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틀 사이에 말이 확 바뀌더라고. 간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가고 배고를 못 주고 이 화를 수령님께서 못 참아서 심장이 터졌다. 근데 이게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보셨듯이 멀쩡히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하고 사망한 게 7월 8일 새벽 2시인데 하루 전날 7월 7일까지 김주석이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북측 판문점에 있죠. 비석으로 맞아요. 친필 사인까지 전시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있습니다. 사망하기 하루까지 왕성하게 일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새벽 2시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아들과의 마찰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묘한 긴장감. 사실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큰 일은. 정황이 있는 거지. 정황이 있어 지금. 너무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여기에 뭐 하나를 더 던지고 싶은데 저는. 자, 김종민 씨. 예. 퀴즈. 또 있어요? 퀴즈 왕이야. 앞에 제가 그 내레이션 한 영상 봤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것 느끼셨죠? 그럴 줄 알고 유심히 봤지요. 예.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늦어진 거예요. 늦어져서 늦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처를 못한 거죠. 그렇지. 예. 시간적으로. 저는 여기서 더 예리한 거는 예. 그 옆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와. 너무 냉철하다. 주치의가 없어. 주치의가 없고 그냥 혼자 계속 혼자 아니 어디 가도 다 따라가는데. 김일성이 죽은 건 그날 비가 와서 헬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프레임에 사실은 다 걸려 있는데 애초에 평양에서 헬기가 날아오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한에 김일성도 되면 김일성이 있는 집무실에 주치의가 적어도 수십 명은 상주하고 있었어야지. 수실도 있어야 돼요. 있었어야지. 그렇지. 헬기가 늦게 와서 김일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때 당시 그 옆에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사망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해지기로는 하필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의료진들이 요즘 과로를 해서 쉬게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고야. 갑자기 그 김일성 옆에 의료진들이 잠시 철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필 그때 김일성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전부 정황인데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말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김일성 같은 경우는 그 봉화진료소라고 평양에 있어요. 거기에 김부자들 식구들이 다 이용하는 병원이라고 그렇지. 알고 있는데 정말 유명한 의사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어디를 가도 항시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자리에 없었다, 과로해서 뭐 쉬게 해줬다. 이거는 북한 사람들도 이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쉬라고 해서 쉰다고 하는 의사도 사실 문제가 많은 거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의사들이 그 김일성 옆에 없었다는 건 처음 들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들은 거는 김일성이 병나서 딱 전화해서리 오라 할 때는 직승기가 내리지 못해서리. 헬기. 직승기. 직승기를 한단 말입니다. 헬기를. 그러니까 태풍이 너무 불어서 착륙을 못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의사들이 다 뭐랬나? 수련미 그 불길이 심장에 멎을 때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서 욕먹고 불단할까 후에 그 평양시내 의사들이 위생복을 그 밖에 못 나올 정도로 비탄을 받았다. 사람을 싹 다 혁명화 갔어요. 아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긴 어려울걸? 들어보세요. 봉화진료소 소속의 김용서 박사라고 계셨는데 평양에 있는 군의대학을 졸업했고 공부를 되게 잘해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1950년대에 9년 동안 독일 유학을 마치고 이 전문 분야는 이제 순환기 내과, 심장 전문의가 된 거죠. 90년도 초반에 동독 최고 권력층의 가족의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훌륭한 심장 전문의를 우리가 다시 뭐 영전한다든지 최고지. 그렇죠. 초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김일성의 심장 주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김일성의 심장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김일성 심장만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 김용서 박사가 김일성 사망
1년 전에 1994년도에 갑자기 해고가 됩니다. 갑자기 해고가 됩니다. 잘렸다고요? 누구한테요? 일단 자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김일성의 진료 기록을 분실했다 이거인데 공사 진료소 안에 보관돼 있는 그 진료 기록을 이 사라졌다. 누가 이거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공사 진료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도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진료 기록이 사라졌다? 이건 말이 됩니다. 아니, 진료 기록이 사라졌다 한들 그 주치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는 있으면 되잖아. 야,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의혹이지. 의료진이 모두 철수했다. 두 번째 의혹. 1년 전 김일성 심장 주치 해고됐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사망. 그럼 여기서 범인은 의사가 잘려서 김일성을 복수할. 지금 여기서 의사가 복수하려고 다음 주 일요일 밤 11시. 여기서 끝내지 마. 해고당한 것에 대한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 기록이 없어져서 살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다시 30년을 했는데 거기다 심어놨던 거다. 그렇죠. 원한에 의한 살인. 원한에.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 별장에 있는데 의료진 전원을 철수시킬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 김일성의 심장만을 전문으로 하는 심혈관 주치의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사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북한 내의 사람. 이게 가능한 사람. 김성인 대표님 누굽니까? 김성인 대표님 누굽니까? 김정일. 맞아. 단 한 사람. 김일성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밖에 더 있어요. 김일성이 아니고 야, 묘하네. 김일성은 이 사람을 자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전혀 없지. 자기 목숨 들어 지냈는데. 어때요? 이런 이야기 북한에서 들으신 적 있나요? 어디 항일이 이랬다. 감히. 제가 이제 창고장 생활을 할 때 창고장? 예, 그 우리 그 지휘관 세 분이 어느 날 당시 이게 밤에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속독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자 같이 자 우리 수령님 돌아가신 거 이제 장군님께서 주치의를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 돌았거든요. 보내지 않아서 장군님 돌아가셨단다 하는 이 귓속말 듣고 저거 가슴이 덜컹했거든요. 그다음 그 뒷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지금 이미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 말을 유포시키지 말라고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껏 말을 못한 걸 북한에서부터 한국으로 와서 이만갑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역시 평양은 어땠나요? 이 얘기가 평양에 처음으로 돌았던 제 기억에는 2008년에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갑자기 김일성 사건이 재소환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과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 과외를 해주는 형이 김일성 종합대 학생이었거든요. 사실 김일성이 자연사가 아니라면은 자 봐봐라 금여가 모든 살인 사건에는 그 범인은 이 살인 사건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범인일 거야. 그러면 김일성이 자연사가 아니라면은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을까? 이것을 소름이 그냥 쭉 도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형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무슨 증거 있냐? 그러니까 내놨던 게 의료진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의료진이 제 시간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의료진 탔던 헬기가 추락했다 그러잖아요. 이 헬기 기관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 비가 와도 비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기관에 원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전 내용을 보면은 가던 도중에 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이건 기체의 문제. 도주 고발했겠네. 모르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김일성의 심장 주치를 해고한 사람일 거네요. 이 사람은
봉화지일러서 서장 리낙빈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 5개월 후에 이 리낙빈이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오, 리낙빈도? 심장마비를 당했구나. 그래서 죽었네. 그리고 사실 김일성 심장 관련 주치의를 누가 자르겠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은 지금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보면 김정일이가 봉화지일러서 서장 리낙빈을 통해서 심장 주치의를 해고하라. 그 다음에 일처리 됐으니까 너도 좀 가줄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작용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요. 들어보니까 만약 자연사를 했다면은 봉화지일러서 소장은 그 즉시 옷을 벗었어야 됐어요. 그렇지. 모든 책임은 봉화지일러 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모든 게 다 자연적인 일이었다면 그 사람은 혁명화를 갖거나 아니면 수령님을 살리지 못한 죄로 총살을 당했어야 마땅한 건데 살아 있었고 직을 유지하다가 5개월 뒤 심장마비를 당했다. 이거는 맞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이상한 의미심장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주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신문 부신 남자. 신부남. 사실 이거는 김진 기자님도 이 기자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요? 뭔데? 뭐길래?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좀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여요? 보인다. 김일성, 애완경, 동물원 신세.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알만해. 이전 뭔가? 15번이 작년 10월 김정일이 보내. 그리고 김일성 생전에 포화 생활을 해왔던 개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이 개를 평양의 중앙동물원으로 보내버렸다. 관람자들은 이 애완용 개들 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고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내놓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개를 그냥 동물원에다가 바로 보냈다는 어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워낙에 독재자들, 특히 이제 사이코패스형 독재자들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이제 많이 뭐 뉴스화도 되고 정부화도 되고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히틀러의 블론디는 이제 히틀러가 자기 죽기 전에 독약명에서 죽였거든요 먼저. 자기 이후에 어떤 꼴을 당할지 몰라서. 스탈린도 있었고. 김일성도 워낙에 김정일도 마찬가지지만 김일성도 워낙에 애견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김일성의 반려견을 어디로 보냈다고? 동물원? 동물원. 중앙동물원. 애매하지. 왜냐면 북한인데. 충분히 뭐 그냥 아버지가 키우던 개면 좋은 곳에 그렇게 보내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동물원은 좀 의미가 다르죠 이건. 애완견이라면 정말 가족인데. 프랑스에서 막 수의사를 데려다가 치료할 정도로 북한 김부자들은 그렇게 아끼거든요. 근데 동물원에 보내버렸다잖아요.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게 북한 입장에서라면 이것도 충분히 김정일이 이렇게 미화할 수 있어요. 선전선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령님의 손길이 닿은 1호 동물들이잖아요. 1호 애완견들을 인민들에게 공개하셔서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키우시던 강아지를 보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역선전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일성 사망 후에 3년의 애도 기간이 지난 후 김정일은 드디어 공식적인 1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을 통해서 김일성 사망 미스테리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죠. 이거 보시면 아까 뭐 이렇게 남긴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좀 반대적인 거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야. 자, 전쟁인데. 이거 위성 사진인데 깨끗하게 묘양사진입니다. 묘양사진인데 이 오른쪽 사진은 별장이 있는 거고 왼쪽은 별장이 지워진 없어졌구나. 일어났구나. 감쪽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묘양산 별장이라는 게 북한이 워낙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영상이나 뭐 설계도나 위치나 이런 걸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같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게 아마 묘양산 별장 자리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04년에 찍힌 위성 사진에는 아마 이게 묘양산 별장 시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묘양산 별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이제 정문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화려하게 담벼락과
정문으로 올라오는 어떤 출입 시설도 보이고 굉장히 지금 일종의 팔리스 궁처럼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묘양산 인근에 궁처럼 지어놓은 시설은 묘양산 특각 별장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인 건데 저 사진. 이 사진이 2013년도에 찍힌 위성 사진인데 아무것도 없네.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하나 자라지 않고 싹 밀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묘한 거죠. 안 그래도 혹시 김정일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하는 게 북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터인데 김일성이 죽었던 마지막 장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면 일종의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일종의 마녀의 가능성이 범행이라면 범행 현장이 아예 통째로 없어진 거죠. 소각들이만큼 사라졌다는 것이 좀 묘하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는 거죠. 불쾌한 곳, 증거 인멸이 되었으면 좋겠는 곳,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곳. 지우고 싶은 곳. 사실은요, 그냥 내가 쓰면 돼요. 그렇지. 아버지 추억하면서. 수령님이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러죠. 성지 성지. 묘양산은 북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그 명산 중에 명산이에요. 북한의 5대 명산이라고 하는 명산 중에 그 하나고 그리고 그 묘양산에는 뭐 저도 가봤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폭포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이 묘양산을 김일성이 당시 생전에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한 번 갈 때 거의 1년 혹은 반년 이렇게 오래 머물다가 올 정도로 묘양산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럼 이걸 없앨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일성이 죽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기 김일성의 정말 많은 그런 손때가 묻은 곳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이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니 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굳이 이걸 없앨 동기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김일성은 거예요. 분명 여기에 묘양산에서 여기 특각 안에만 있은 게 아니라 폭포도 가서 손을 씻었을 때. 그렇죠. 그 김일성이 생전에 그 외국 정상들의 본인한테 보내는 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굳이 어디다 뒀습니까? 묘양산에 뒀어요. 그만큼 묘양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1912년도에 김일성이 탄생한 집 다 쓰러져가는 집도 지금 만경대 초가집도 그대로 있어요. 맞네. 그런데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주 멋있는 집을 저 사적지나 똑같은데 왜 갖다 없애겠어? 장모님께서 한번 가서 이렇게 해서 의자 이렇게 끌어잡고 앉으면 요 의자가 빨간 딱지 딱 붙어서 어머니 수령님께서 몸소 앉으셨던 자리 의자 이렇게 놓고 사적지가 되는데 저런 걸 다 갖다 폭파해버리는 거는 아주 없애버리는 거는 아니지. 제가 괴담 하나 공개를 할게요. 하지 마.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거는 팩트예요. 좋아. 팩트예요. 괴담이라고 해놓고 팩트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팩트를 바탕으로 한 괴담이죠. 썬킴 팩트예요. 썬킴 저희 팩트예요. 썬킴 팩트. 자, 모든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증거인멸 시도예요. 그렇죠.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우리 정부에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어떤 첩보냐면은 일단 그 묘양산 특각에 당시 김일성과 함께 있었던 기쁨조와 호위병이 전원 교체가 됐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당시 특각이 근무했던 관리 책임자와 주방장은 전원 집단 자살을 했다. 라는 첩보가 우리 정부에 들어옵니다. 그때 한참 그 특각에서 김정일과 김일성 간의 전화, 육성 싸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집단 자살인지 아니면 집단 타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돌연 사망한 김일성 그리고 죽음의 중심에 김정일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의혹과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어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일의 그 숨겨진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함의적인 추론인데 김일성은 7월 7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그 논점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두 부자 간의 김일성과 김정일 간의 마지막 대결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경수로와 화력발전소였대요. 왜냐하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수로를 밀어붙였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10년 이상 벌고 그 사이에 핵개박을 몰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김일성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에게 10년이 어디냐. 지금 당장 전기가 없어가지고 비료를 생산 못하는데 당장 화력발전으로 바꿔라. 지금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비료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수로의 분위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6일에 김일성이 지금 그 경수로를 추진하는 것을 화력발전으로 바꾸게 나는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김정일이 도청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제네바 협상을 위해 가지고 그 강석주 제1부부장이죠. 그는 벌써 지금 제네바를 떠난 상태인데 7월 7일에 도착을 하고 7월 8일에 미국 측과 회담을 할 그런 날짜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7월 8일에 경수로가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7월 8일에. 근데 이 강석주 부부장 1부부장이 7월 7일에 제네바에 도착했어요. 7월 7일에 김일성이 전화해가지고 너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지금 포기하고 화력 발전으로 변경한다. 이거 하면은 김정일의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그 기자의 합리적 추론은 이거였거든요. 김일성은 7월 7일, 그러니까 제네바 이 합의가 되기 직전 전에 죽어야 될 운명이었다. 김정일을 위해서. 교수님 어떻게? 아니 너무들 그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게 혹시 분위기 깨부대는 아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아니라고만 해봐. 그런 분위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깨야 돼. 깨줘야 돼요, 맞아요. 그거 갖다 독일 말로 슈필베어더브라 가지고 분위기 깨는 놈, 놀이 분위기 망치는 놈이라고 그러는데. 놀이. 한두 번 깼어요 그동안. 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 정말 많아. 하나 깨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늘어놓는 게 그 음모론의 전형적인 특성들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음모론의 전형적인 특성이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개연성이 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1년 전에 주치의를 갈아치우거나 그 다음에 의료진을 다 물리거나 헬기에 뭐 기관 고장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 그냥 죽이려면은 간단히 약 하나로 심장마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놔두면 돼야 10분만 알아서 그러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세팅들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82세예요. 82세고 고령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자기가 모든 권력 다 물려받았고 가만히 있으면 후계자는 따놓은 당상인데 김일성의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했다. 근데 뭐 그러는 본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잖아요. 했고 심지어는 자기 선대 유언이다. 그다음에 유훈통치. 그러니까 선대 유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다. 이게 나는 북한 사람이라면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게 김정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에 대한 그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이 그 효성을 따라봐야 돼. 정말 충성과 효성이 기감이라는 책까지 만들어서 나올 만큼 어린 시절 김일성이 1시간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거꾸로 돌린 시계바늘 뭐 새들이 운다고 아버지가 자는 시간이 그 저기 방해가 된다고 장대를 막 흔들고 이렇게 정말 그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어린 시절부터 정말 지극했던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는 무섭구나라는 것에 저는 치가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무산 같은 경우는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중국에서 친척 아닌 사람이 친척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장사하러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일성 사망 당시에 물건 다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차단을 해가지고 세간을 그래서 못 들어가고 한 달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진짜 이게 화가 나가지고 별말 다 했어요. 그때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왜 하나만 죽냐, 둘 다 죽어. 진짜 그러세요. 둘 다 죽어야 이 조선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왔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아들이 한 짓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때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분 나쁘시. 와, 이런 반동 같은 거. 이런 놈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자, 만약에 이때 김일성이 죽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렇다면 남북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핵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오, 맞다. 아니면 그와 가까운 조치를 취했을 거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지고 북한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난의 행군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 식량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고난의 행군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무렵에 이제 남북 관계에서 농담처럼 돌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 측이 북측한테 너네 그 주체 사상 값 얼마 쳐주면 돼? 라고 물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일본이 전쟁 배상금 북한 목 그리고 남한이 한미 군사 훈련 하느라 전투기 띄우느라 썼던 기름값들 다 주면 우리가 주체 사상 포기할게. 라는 게 사실 남북 관계 안팎에서 농담처럼 전해져 왔었던 얘기였거든요. 만약에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김정일의 정상회담 6년 전에 정상회담 성사했다면 적어도 파격적인 개혁 개방은 북한 사회에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벌써
오픈하려고 생각했었던 경제특별지구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대신 북한이 지금처럼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변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은 있었는데 사실은 북한식 사고방식만 강조됐어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강한 제 나름대로 이런 거 보면 그때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중국은 변했잖아요. 근데 북한도 사회주의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노선 전환이 필요했는데 아마 김일성은 그래도 노선 전환에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정일이 좀 그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됐다라 김일성의 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달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전에 뭔가 한번 통 크게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결자 해지의 느낌으로 자기가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